네, 안녕하세요. 전국 화학선물식품산업 노동조합을 자문하고 있는 법무법인 5월의 신지심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노동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시든집행부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핵심 내용만 우선 다루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별도의 교육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노동조합을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가장 흔하게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부당노동행위의 개념입니다. 상담을 하실 때도 저희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 내용을 들어보면 진짜 법적인 의미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것이 많은데요. 사측의 부당한 행위, 즉 내 노동권을 침해했다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노조법이 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라는 개념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이 표현을 구분해서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노동 3권이랑 헌법이 정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말하는데요. 즉,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하는 경우 또는 노동조합 활동, 단체 행동을 하는 경우 등에 이것을 이유로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하고요. 또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을 원래 간섭하면 안 되는 것인데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 등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간단히 말하면 노동조합과 관련된 사용자의 행위가 법이 정한 부당노동행위인 것이고요. 다른 노동권 침해, 즉 임금이나 노동시간, 휴가 등과 같은 노동 조건에서 법을 위반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부르지는 않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당노동행위는 단순하거나 가벼운 사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노동행위는 좀 강하게 말한다면 노조 파괴 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헌법이 정한 기본권인 노동 3권을 침해한 것이고 이를 사용자의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회사에 엄중하게 문제제기와 항의를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겠죠. 이 부당노동행위는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가 한 행위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1. 사업주, 2. 사업 경영 담당자, 3.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입니다. 첫 번째 사업주는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사장 개인을 말하고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합니다. 둘째, 사업 경영 담당자는 사업 경영에 관한 것을 위임을 받고 권한을 행사하거나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법인이 임명한 대표이사나 학교 법인이 설립한 병원의 병원장, 학교의 교장 등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설립한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장, 센터장 등이 해당합니다. 세 번째,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는 이 근로자의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업무상 명령, 지휘 감독을 하는 것에 관해서 사업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어떤 부서의 부서장, 책임자 등을 말하고요. 이러한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노조법 제81조에서 정한 행위여야 합니다. 노조법은 제81조 제1항 1호 내지 5호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하고 있는데요. 법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와 5호에서는 노동조합에 관련된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불이익 취급이라고 정하고 있고요. 2호는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하는 반조합 계약, 그리고 3호는 단체 교섭 거부, 4호는 지배 개입을 정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부당노동행위의 종류별로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릴 건데요. 2호의 반조합 계약은 예외적으로 유니온샵 조항을 체결하는 경우에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 오늘 설명드릴 다른 부당노동행위 유형과는 성질도 약간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고요. 오늘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 때문에 불이익을 주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서 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요건으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한 사람에게 불이익도 주고 노조활동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당노동 행위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때문에 그런 범죄를 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것이 사용자의 마음속에 있는 내심의 의사인데 이것을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입증을 하도록 입증 책임을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용자의 속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속으로는 노조 활동 때문에 불이익을 주었더라도 그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판단할 때는 직접적인 입증 자료도 필요하지만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정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에서의 지위가 무엇이었는지를 보고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았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평소 사용자의 언동이나 태도가 어땠는지도 감안을 합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평소에도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행위가 있었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처분 당시에 노사관계가 어땠는지도 좀 들여다보면서 노사관계가 대립적이었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나 인사처분 또는 차별적 행위의 합리성이 적고 평소 관행과 좀 어긋난다면 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로 평소 노사관계와 사용자의 언동 등을 주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사용자가 한 행위여야 하고 둘째, 노조법 81조에서 정한 내용에 해당해야 하고 셋째,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조를 만들려고 한 것. 두 번째로 노조를 만들고 나서 정당한 조합 활동이나 단체 행동을 한 것. 세 번째로 부당노동 행위를 신고하거나 증언, 증거를 제출한 것 등에 대해서 이것을 이유로 해서 불이익을 준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불이익이란 징계나 해고 조치, 전보 등 인사처분을 하는 신분상 불이익, 그리고 임금차별, 승진차별 등 경제적 불이익, 괴롭힘 등 정신적 불이익, 그리고 조합활동에서의 불이익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조합활동에서의 불이익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요. 노동조합의 중요한 행사인 총회가 있는 날 출장을 보내버린다거나 또는 조합활동이 쉽지 않은 지역이나 부서로 정근을 보내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보직이 있잖아요. 그런 보직으로 아예 승진시켜버리는 것, 이런 것들도 불이익이라고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불이익 취급은 불이익을 주려고 했다라는 것, 즉 시도만으로는 성립되지 않고요. 현실적으로 행위나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부당노동행위로 신고를 하거나 규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인 지배 개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원래 본질적으로 노동자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고 노동자가 자주적,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나서서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내부 활동과 운영을 지나치게 알려고 하거나 간섭하고 통제하거나 심지어 방해까지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 행위라는 범죄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 행위가 성립하려면 불이익 취급과 마찬가지로 일단 지배 개입의 행위가 존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행동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동조합에 대해 사용자가 어떤 의사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의견 표명도 행위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지배 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여야 하고 다만 이러한 행위 때문에 반드시 어떤 구체적인 결과나 손해의 발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배 개입 행위의 예시로는 대표적으로 사용자가 조합원에게 노동자 탈퇴를 종용하는 것,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공개 비난하는 것, 그리고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을 해서 어떤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지원하는 것, 그리고 단체 협약으로 시행되고 있던 각종 조합활동 보장에 관한 사항들을 축소하거나 잘 쓰고 있던 노동조합 사무실을 갑자기 반환하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또는 비조합원에게만 격려금을 차별 지급하거나 교섭기간 중 비조합원만 급여를 먼저 인상하는 것 등등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사용자 역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비판한다고 해서 반드시 곧바로 부당노동 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발언 내용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을 비난하면서 엄중 징계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나 저 노동조합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구성원이 아니다 라거나 이런 식으로 조합원이 신분상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면 조합 활동에 좀 지장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러한 사용자의 발언은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 행위라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유형으로 단체 교섭 거부 해태입니다. 노조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도 부당노동 행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대목이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교섭을 함부로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처벌까지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용자는 교섭을 거부할 때 자신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스스로 자신은 성실히 단체 교섭에 응했는데 어쩔 수 없이 교섭에 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당노동 행위로 처벌받는 것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좀 과도한 요구를 했고 그래서 교섭을 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노동조합이 어떤 요구를 했더라도 사용자는 일단 그 교섭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단은 교섭 테이블에 앉아서 교섭을 성실히 하는 과정에서 그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절충해 가야 합니다. 이때 교섭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것도 부당노동 행위에 당연히 해당되지만 교섭에 응하지만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거나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자세만 보이는 것도 교섭 해태로 부당노동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당노동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형사 절차로서 고용노동부나 검찰에 노조법상 부당노동 행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 행위 구제 신청을 접수할 수 있고요. 민사 절차로는 부당노동 행위의 종류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그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접수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적 절차는 사실은 좀 신중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당노동 행위는 입증 책임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 절차는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되 부당노동 행위의 소지가 있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렇게 노사관계가 악화되어가는 신호탄이고 또 초기에 잘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엄중하게 항의를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고요.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부당노동 행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모든 증거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그 즉시 최대한 빠르게 기록과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록도 어려워지고 증거를 활용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또한 부당노동 행위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노동자 집행부 몇몇 사람의 힘만으로는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합원들과 다 같이 이에 대해 인지를 하고 사례를 여기에 신고받는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때 신고를 받으면 노동조합과 해당 조합원이 만나서 사실관계를 즉시 기록하고 진술서와 사실 확인서 등등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즉시 항의 공문을 발송을 하고요. 가능하다면 사측 관계자와 면담을 하고 그 면담도 공식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문을 보내실 때는 공문 내용에 사용자 측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잘 기록을 하시고요. 이에 대한 책임이 사측에 있다는 것까지도 좀 기록을 해두어야 이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임원의 모든 활동과 회의는 가급적 모두 기록하시고 사측과의 면담은 공식 회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루어진 즉시 참석한 인원, 시간, 장소, 대화의 주요 내용을 기록을 해두어야 합니다. 공식 회의는 당연히 회의록과 공식 녹취를 진행을 해야 하고요. 어떤 경우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진, 동영상, 녹취록 등이겠지만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이런 증거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잘 기록해 두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만 수집 과정에서 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 수집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증거로 직접 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한 후에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열심히 기록하고 수집한 증거들도 막상 정리를 잘 해두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조가 발송한 공문도 제목이 잘 드러나도록 보관을 하고요. 녹취는 파일 그대로 저장만 해두면 나중에 이게 도대체 무슨 자료인지 알 수가 없고 또 그 많은 녹취를 일일이 다 들어볼 수도 없기 때문에 날짜와 어떤 내용인지 제목에서부터 좀 알 수 있게 저장을 해두시고요. 가능하면 해당 녹취 파일의 주요 내용 네버까지도 같이 저장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의 종류별, 시간별, 내용별 분류도 담당자를 정해서 잘 해두어야 나중에 진짜로 필요한 시기가 왔을 때 해당 자료를 잘 찾아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조합을 향한 비난과 압박이 아직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라는 인식도 있고 노동조합을 하면 고생한다 이런 인식이 달라지기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노동조합 파괴와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엄연히 명백한 범죄입니다. 얼마 전 모 기업의 회장이 노동조합 파괴를 지시했다는 것이 드러나서 구속된 사례에서도 우리 사회에는 좀 돌아봐야 될 것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당연한 권리를 실행한 것을 이유로 상처받고 고통받은 노동자들에게 관련자들의 진지한 사과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어려움 속에서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노동조합 활동가 분들에게 존경과 애정을 보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